자, 11번.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규정된 경찰 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저기 경찰 공무원 징계령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자, 공무원 징계령 상에 중앙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령 상에 징계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중앙 보통 전부 다 중앙 보통 징계위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공제기본서에 이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자, 먼저 구성이 위원장 포함해서 17명 이상 33명 이하로 구성하는데 어떻게 구성하냐?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쭉 다 나가다가 맨 끝에 공무원위원으로 구성을 딱 하면 틀린 거예요.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이 같이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령상 징계령 경찰 공무원 징계령상 중앙징계위원 보통징계위원회 이것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핑핑 5핑이에요. 11명 이상 51명 이하. 이것도 역시 공무원위원 플러스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민간위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공무원 징계령상 중앙징계위원회에 여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민간위원은 위원장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자, 보시죠. 위원장을 이 중앙 공무원 징계령상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렇게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그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에요. 근데 경찰 공무원 징계령상 중앙징계 보통징계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에요. 딱 그냥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수에 해석하자면 위원장 포함한 위원수인 거죠. 그래서 저거랑 달라요. 공무원 징계령상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렇게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외예요. 그런데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중앙보통징계위원회는 역시 이제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그 민간위원은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위원수라는 것은 위원장도 위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석하자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이걸 좀 구분을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민간위원을 더 제대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우리 징계위원회가 더 민간위원을 더 많이 넣는 거죠. 위원장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1번은 각 징계위원회는 이게 이제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위원회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 민간위원 이것은 맞는데 앞에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을 제외한이 아니라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 51명 이하입니다. 그 2, 3번이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겁니다. 2번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장은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맞고요. 여기를 이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에 이렇게 쓰면 이제 틀린 거죠. 자, 3번 중간을 보시면 징계 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 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 그래서 경위 이상 6급 이상 한마디로 경위를 6급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환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경위 이상 6급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2번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3번이랑 비교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1번은 시효를 얘기하고 있고 3번은 제척기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효 제척기간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상 시효와 제척기간이 똑같이 다 5년입니다. 그래서 1번, 3번 다 5년 맞게 잘 설명이 됐고요. 2번은
행정청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4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10일. 우리 이제 과태료 고지서 날라올 때, 그 이제 확정된 과태료 고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날라올 때 이렇게 미리 이제 통지를 하면서 10일 이상 의견 제출할 기회가 있다. 의견 제출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써놓은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일 이상입니다. 자, 4번.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0일 이내 맞습니다. 60일 이내 맞아요. 그래서 이 이의 신청 관련해서 집정과 136 저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외워놨거든요. 집정과 136 이렇게 좀 외웠습니다. 이제 뭐냐면 자, 집회 시위 금지 통고거든요. 집회 시위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이 10일 이내예요. 다만 이것은 바로 위 상급 경찰 기관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상급 경찰 관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일 이내. 그다음에 이게 정보 공개 이의 신청은 30일 이내예요. 과태료 여기는 이제 이의 제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태료 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안에 별도의 이의 신청이 그러니까 이 사항 말고 다른 사항으로 또 이의 신청이 있어. 이것은 이제 이의 제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의 신청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이의 제기는 6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10일 내, 정보 공개 그 이의 신청 30일 내, 그다음에 과태료 이의 제기 60일 이내. 여기는 이제 다 해당 기관이고요. 해당 기관 여기는 해당 행정청 한테 이제 제출하는 건데요. 그래서 집정과 136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집회 시위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10일, 그다음에 정보 공개 이의 신청 30일 이내, 그다음에 과태료 이의 제기 60일 이내. 집정과 136 좀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 또 하나가 이게 이제 과태료가 있고 범칙금이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있고 범칙금이 있는데, 자, 과태료 범칙금 카드 납부 가능한가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가능해요. 범칙금도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분할 납부는 과태료는 가능해요. 근데 범칙금은 분할 납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범칙금은 워낙에 작고 과태료는 막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과태료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태료는 분할 납부 가능하고 너무 크니까 범칙금은 분할 납부 안 됩니다. 카드 납부는 다 가능하고요. 이것도 참고로 다 공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다 참고로 이제 알아주시고요. 자, 13번 경직법상 불신검문과 보호조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참 진짜 짜증나는 문제인데요. 자 1번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경우 이제 불신검문하는 거죠.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포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된다. 이게 틀린 지문인데 어디가 틀렸죠? 이 불신검문에는 변 있지 않습니까? 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고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공제 기본서 지문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미 그러니까 불신검문 뒤에 임의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임의 동행을 하고 나면 가족에게 경찰관이 알리거나 그러니까 연락하거나 또는 이제 그 본인한테 연락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 연락이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불신검문 안에 이제 임의 동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행을 하면 그 가족한테
경찰관이 이제 알리거나 또는 연락이는 이제 그 본인한테 연락 기회를 줘야 됩니다. 플러스 해서 변호인 도움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형사상 이 권리 중에서 변호인 도움받을 권리 고지하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진술거부권 고지잖아요. 진술거부권 고지는 이 부신검문 임의동행에는 없어요. 그래서 연변이 있기 때문에 이 진술거부권 고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변이 있습니다. 연변이 있는데 다만 이 연변은 임의동행을 한 다음입니다. 임의동행을 한 다음이에요. 그래서 공제기본서에 이게 똑같은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서 이렇게 똑같이 써놓은 다음에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 고지는 이 동행한 이후의 일이다. 그렇게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좀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좀 짜증나는 문제이긴 한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 2번은 자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명백하여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할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꼭 맞는 것 같은데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아 이거 진짜 짜증난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짜증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 경직법 조항이 어떻게 되죠? 경직법 조항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불보의 범위 사유 장구 분무 이렇게 돼요. 자 경직법 1조가 목적이고 2조가 그 직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임무 규정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3조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 4, 5, 6, 7, 8, 9 그 다음에 이제 10조에 2, 10조에 3, 10조에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부신검문, 보호조치,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 예방과 제지, 그 다음에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확인, 유치장이 이 경직법에 있어요. 그 다음에 경찰 장비, 경찰 장구, 분사기 최루탄, 그다음에 무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0조부터는 이제 다 이제 경찰 장비 전체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전체가 기본형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경찰 편의주의라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경찰 편의주의. 경찰권을 발동하지 않을지는 경찰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경찰 맘대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경찰 편의주의라고도 하고 뭐 경찰 재량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공권적인 행정입니다. 권력적인 행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권력적인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경찰관한테 판단할 수 있는 판단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경찰 편의주의적인 시각에서나 또는 권력적인 행동이 권력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무조건이 아니라 경찰이 판단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전부 다 이 기본형이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 할 수 있다예요. 물론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조항 가서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조문도 있지만 기본형은 다 뭐뭐 할 수 있답니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다 뭐뭐 할 수 있다예요. 여러분 딱 하나 유치장을 둔다예요. 둔다. 강행적으로 그것은 둔다. 유치장을 둔다라고 해놓고 나머지 전체는 전부 보세요. 기본형이 전부 다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무기, 분사기 초리탄, 경찰 장구도 다 이러이러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기본형은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됐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경찰 편의주의고 경찰 재량이고 그다음에 이 권력적 행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원칙이에요. 법률 규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2번은 조치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저기 보호조치잖아요. 보호조치의 규정 기본형이 뭐뭐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 이거 틀렸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4번도 틀렸는데요. 경찰관은 구호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 구호를 요청받은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경직법상 처벌 규정이 있다? 경직법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경직법상은 처벌 규정이 없고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근데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처벌 규정을 둘 때도 뭐 경찰관의 이 구호 요청을 거절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응급 의료 요청을 거절했을 때 그때 처벌하는 규정이 일반적으로 처벌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그것이 이제 공제 기본소에도 나와 있고요. 자, 14번 막스 베버의 이상적 관료죄 구조적 특성 중 머턴의 관료죄의 병리 현상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이 틀렸는데요. 상관의 권위에 의존하면서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할거주의입니까? 상관의 권위에 의존해 소극적은 무사 안일주의죠.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무사 안일주의. 뭐 제발 뭐 그냥 나는 뭐 월급 따먹는다. 뭐 아무 일만 없어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극적 무사 안일주의입니다. 그래서 할거주의가 아니고요. 할거주의는 내 부서만 중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할거주의죠. 그래서 내 부서만 챙기고 내 부서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부서랑은 이렇게 협력이 안 되고, 이것을 할거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일 처리하는 것은 무사 안일주의입니다. 자, 이 관료제 병리 현상 관련해서 공제 기본서에 법문 용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드 테이프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 목표의 전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조 과잉이라고도 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법문 용례, 레드 테이프, 그다음에 목표의 전환, 동조 과잉 다 이게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걸 엄청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당연한 거예요. 이게 헷갈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법문 용례도 이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고 목표의 전환도 형식에 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이 레드 테이프가 뭐냐면요, 옛날에 영국의 공문서를 이 빨간색 테이프로 이렇게 묶었다는 거예요, 공문서를. 그래서 이 레드 테이프가 법문 용례가 뭐냐면 막 서류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 서류만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어떤 이 공직사회의 병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서류주의 또는 서면주의의 병폐예요. 서류주의의 병폐입니다. 서류주의, 서면주의의 병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자, 목표의 전환, 동조 과잉은 행정의 목표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표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이제 수단을 정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다 목표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6시 땡 됐다고 해서 막 급박하게 이 공무원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이 공공기관에 들어오는 사람을 6시 넘었으니까 가라,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목표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아니, 공무원이 있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6시 땡 됐다고 그 근무 시간 지켜야 된다, 가라, 그런 걸 보고 목표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의 전환 안에는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죠. 아니, 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서류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표가 중요한 것인데, 행정 목표를 달성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서류, 서면, 그 내용에 막 치우쳐가지고 이 목표를 도외시하는 그거를 이 목표의 전환, 동조광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보다 좀 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표, 행정 목표죠. 목표를 도외시하고 수단에 집착하는 병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 법문 용례보다 좀 큰 개념이다,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덜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법문 용례 레드 테이프를 생각할 때는 이 영국의 그 공문서에다가 빨간 줄을 묶었다는 거, 그래서 서면주의, 서류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 병폐를 얘기하는 것이고, 목표의 전환은 이 수단을 그 목표를 도외시하고 수단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벗어나는 그런 병폐를 좀 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15번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 저 필기 엄청 하네요. 이것도 한번 이제 풀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 여러분 외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자, 결산입니다. 결산은 중기감정 245입니다. 중기감정 245예요. 이게 뭐냐면, 자, 여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그러니까 결산의 순서가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뭘 보내냐? 결산 보고서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결산 보고서? 자기 그냥 부처, 자기 중앙관서, 그 관서에,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 결산 보고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감사원에 각 부처 거를 다 모아가지고 국가 결산 보고서를 감사원에 보내는 겁니다. 감사원은 다시 기재부 장관에게 이 결산 검사 보고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원 검사 보고까지 끝낸 국가 결산 보고서를 이제 기재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에 이제 보냅니다. 국회에 보낼 때에는 정부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정부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물론 기재부 장관이 보내는 거지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이름으로, 정부가 국회에 이 국가 결산 보고서를 보내는 겁니다. 제출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시한은 어떻게 되느냐? 자, 2월 말일까지, 자, 4월 10일까지, 5월 20일까지, 5월 31일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기감정 2455 이렇게 외우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기감정 245 2월 말일까지, 4월 10, 5월 20, 5월 31일, 그래서 중기감정 2455 이렇게 이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에 기재부 장관이 국가 결산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거, 중기감정, 기잖아요. 그래서 2455예요. 3월은 아예 안 나오고 4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자, 이게 결산이에요. 결산. 예산의 결산입니다. 이게. 기왕 결산을 본 김에 예산 편성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 절차는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중지요, 중기중 135 이렇게 이제 외웠습니다. 중지요, 중기중 135. 이게 뭐냐면, 자, 중기사업계획서예요. 자, 중기사업계획서. 이 지침입니다. 지침. 예산 편성 지침이에요. 예산 편성 지침. 이건 이제 예산 요구서예요. 예산 요구서. 자, 중기사업계획서라는 것은 향후 5년 동안 우리 사업 계획을 이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보내야 됩니다.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보내요. 1월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5월 31일까지. 자, 중기사업계획서를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편성 지침이니까 당연히 기재부 장관이 중앙관서장에게. 그러면 다시 중앙관서장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최종적인 예산 요구서를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중지요, 중기중 135, 중지요, 중기중 135, 중기감정 245, 중지요, 중기중 135, 중기감정 245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외워주시면 뭐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편성할 때는 이렇게 편성해서 그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이제 국회에 제출해야죠. 그 120일 전 그것도 이제 공제 기본세에 있으니까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6번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 청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정보도 청구 관련해서 자, 1번 보시면
정정 보도는 언론사 등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정 보도 청구, 반론 보도 청구 전부 다 언론사 등 대표한테 보내는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다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정정 보도 청구, 반론 보도 청구 전부 다 언론사 등 대표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는 뭘 하느냐? 중재와 조정을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론 보도 청구, 정정 보도 청구는 언론사 등 대표한테, 그다음에 중재, 조정은 언론중재위원회한테 그렇게 이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2번 정정 보도 청구에는 언론사 등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의 과실, 위법성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언론사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일단 그냥 객관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 3번이 맞는 표현인데 위 일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 대표자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는 언론사 등 대표한테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언론사 등 대표가 그걸 받으면 3일 이내 쇼부를 보게끔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되돌려서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 청구는 기한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언론사 등 대표한테 청구를 하면 언론사 등 대표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를 통지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 보도가 있은 다음에 얼마만큼의 기간 안에 이걸 청구를 해야 될까요?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기본적으로 3개월, 6개월입니다. 언론 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언론 보도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를 언론사 등 대표한테 이렇게 청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안 날로부터 언론 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언론 보도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를 하면 언론사 등 대표는 3일 이내 그 수용 여부를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는데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공개회의의 사실보도에 관한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있다죠. 왜냐하면 이 공공기관 그 공개회의 공공기관의 공개회의에 관한 사실 보도면 그것은 뭐 그런 거 문제 삼으면 언론 보도 못하죠. 그래서 그것은 뭐 별것도 아닌 그냥 너무나도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과 포함해서 법원의 공개 재판 절차를 이렇게 보도한 경우에도 그때도 그냥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자, 17번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이 옳고 2, 3, 4번이 틀렸는데요. 자, 2번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 다만 해당 경찰기관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아니라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밖에서 활동하려면 해당 경찰기관이 아니라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자, 3번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직원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관 통보라고 하죠. 기관 통보받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죠.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해야 됩니다. 민원, 그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2개월 이내고요. 기관 통보할 때는 1개월 이내입니다. 왜냐? 기관 통보는 이 다른 기관에 다 정리를 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그냥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그러나 민원은 막 어중이 떠중이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2개월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4번 감찰관은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 조사,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감사원에서 만약에 했으면 진행하지 못한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을 때는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원은 더 깊게 파기 때문에 강행적으로 멈추게끔 해놓은 겁니다.
자, 그렇고요. 자, 1번이 맞는 지문인데 1번 지문의 끝을 보시면 2년 이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이제 경찰 감찰 규칙에 이 감찰관에 대한 전보 제한을 규정해 놨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 공무원 임용령을 보시면 감사 담당한테도 똑같이 2년 이내 전보 불가하도록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감찰, 감사 전부 다 2년 이내 전보 불가하도록 경찰 감찰 규칙, 경찰 공무원 임용령에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 전보 불가, 감찰, 감사 생각해 주시고요. 자, 18번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행위의 혐의 대상자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에 해당하는 그리고 이제 그 끝 중간쯤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맨 끝에 검찰에 고발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고발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 부패 방지법에서 부패 관련해서 강행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경무관 이상 수사 필요해, 기소가 필요, 공소제기가 필요해. 그러면 고발을 해야 한다.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강행적으로 해놨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여기 문제는 안 나오는데 공제기본서에 추가로 나오는 것이 감사 그러니까 경무관 이상이 아닌 경우에 감사 수사 조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감사 수사 조사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첩할 수 있다. 이첩하여야 한다. 그것도 역시 이첩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짬시키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경무관 이상 수사나 공소제기가 필요해. 그러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그리고 경무관 이상이 아닐 때 그때 감사 수사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 수사 조사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첩할 수 있다. 이첩하여야 한다. 강행적으로 다 해놨다.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짬시키지 못하도록 해놨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2번 맞는 표현인데요.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하고 신고 대상과 부패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된다. 이 신고를 좀 딱 그냥 엄격하게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신고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기명의 문서로서.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냐면 뭐 음해, 투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기명의 문서로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3번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 자, 이걸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까 경찰 감찰 규칙에서 민원 이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60일입니다. 60일 이내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 기관 통보를 하면 30일 이내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은 2달 이내입니다. 기관 통보는 1개월 이내예요. 왜 그러냐? 기관 통보는 정리해서 주니까 짧게 1개월 이내고 민원은 어중이 떠중이 하니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2개월 이내예요. 2개월이 6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30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랑 대비시켜 보는 거예요. 뭐냐면 저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부패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이첩받으면 30일이 아니라 왜 60일이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뭐 세부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줍니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민원을 이첩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막 조사한 다음에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거 수사성이 좀 필요해. 그러면 바로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0일 아까 저기 소속 공무원의 그 민원으로 비위 제기했을 때 2개월 그거랑 일맥상통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0일이 아니라 60일입니다. 자, 4번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감사 수사 조사 결과를 감사 수사 조사 종료 후 7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10일. 자, 1차로는 이제 10일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부패방지법입니다. 근데 청탁금지법에 유사한 조항이 또 있어요. 청탁금지법에 가보면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권익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30일 이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때 재조사를 마치면 그때는 마친 다음부터 며칠 이내에 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될까요? 처음은 10일 이내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했어. 그래서 그 조사 감사 수사기관이 다시 재조사를 했어. 다시 재조사를 마쳤어. 그러면 그때는 7일 이내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조사 수사를 마친 다음부터 10일 이내 통지를 해. 근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을 해. 그러면 재수사를 마쳐. 그때는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10일 내, 재조사를 했을 때에는 7일 이내 통보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19번 경찰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 틀렸는데요. 냉소주의와 회의주의는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맞습니다. 근데 냉소주의는 대상이 특정화돼 있어. 노. 제가 뭐 늘상 말씀드렸습니다. 냉무라고 외우라고. 냉소주의는 없는 거예요. 뭐 회의주의와 비교해봤을 때 냉소주의는 없습니다. 뭐가 없냐면 대상의 특정이 없어요. 냉소주의는. 회의주의는 있어. 한마디로 냉소주의는 대상 가릴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싫은 거야. 이게 냉소주의입니다. 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개선의 의지도 없다. 그것이 냉소주의입니다. 그래서 냉소주의는 냉무로 외우십시오. 냉소주의는 다 없습니다. 회의주의는 다 있어요. 그렇게 구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 형성제 이론은 작은 사례나 호의는 시민과의 부정적인 사회관계 아니죠. 형성제는 작은 호의가 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를 형성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성제 이론은 이 작은 호의론을 반대하는 거죠. 미끄러지는 경사로 이론을 반대하는 이제 그런 견해죠. 그래서 형성제 이론은 작은 사례나 호의는 시민과의 부정적인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만들어주는 형성제라는 것으로 작은 호의에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자, 리을이 또 틀렸는데 리을. 경찰 전문 직업화의 문제점으로 소외는 전문직이 되는데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해.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한 것은 소외가 아니라 차별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경찰이 전문직화 되려면 전문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전문 교육을 받아야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이제 전문 직업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을 전문 직업으로 만들자는 것은 돈 없는 사람은 그 교육도 못 받지 않느냐. 그래서 차별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소외 현상이 아니라 차별 현상입니다. 그래서 소외가 아니라 차별이에요. 소외는 전문직화 됐을 때 전문가가 자기 영역만 생각하고 이 남의 영역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자기 말만 고집하는 거, 이것을 소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지 않고 전문 분야만 생각하는 거, 그거를 소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얼은 차별을 소외라고 써서 이제 틀렸고요. 자, 미음, 비읍은 다 맞는데 미음은 이 우리나라 윤리 강령의 역사를 좀 순서대로 좀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윤세헌서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윤세헌서 좀 알아주시고요. 특히 세 번째 경찰 헌장이 1991년 경찰법이 제정돼서 경찰청이 출범하면서 경찰 헌장을 발표했다, 제정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경찰 헌장, 윤세헌서. 자, 20번 경찰청 훈령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이것부터 좀 하나 보십시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이것이 자 상관의 지시, 이것은 수사지휘 포함하는 겁니다. 상관의 지시는 임의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뭐 상담할 수 있다. 그러나 청렴 관련해서는 뭐 이런 겁니다. 뭐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그런 어떤 청렴 관련 규정은 뭐뭐 하여야 한다, 강행적으로 해놨습니다. 이게 큰 구분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상관의 지시, 수사 지휘도 지시잖아요. 상관의 지시는 뭐뭐 할 수 있다, 뭐 상담할 수 있다, 행동관장 책임자가 상담할 수 있다.
이 청렴 관련된 것은 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알아주십시오. 자, 그러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상급자가 공무원은 상급자가 중간을 보시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 이렇게 하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다음에 저 뒤쪽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으며 맞죠? 그다음에 그러나 끝에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임의적으로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서는 또 이제 강행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따르지 아니하거나 따르지 아니하거나 상담할 수 있으며 그래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놨다는 거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자, 2번 위 일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 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기본형은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다 그 깊숙하게 가서는 해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겠죠. 그렇죠. 보고할 수도 있고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자, 4번 공무원은 공무원의 사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관련해서 이 공무원의 어떤 그 친인척 관련해서 이게 사촌 이내 친족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사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일 때만 신고하면 됩니다. 친족이 아니라 사촌 이내 친족입니다. 왜냐? 아니 고소하러 왔는데 사촌 이내는 돼야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촌을 넘어가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신고를 해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촌 이내로 제한해놨습니다. 대신 경조사 통지는 사촌 이내가 아니라 친족입니다. 왜냐? 내가 결혼하면 내가 알리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가 막 뭐 사촌 팔촌 다 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촌 이내로 제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조사 알리는 것은 사촌 이내 친족이 아니라 친족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그냥 친족에게 초과적으로 알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알렸으면 그 친족들이 와서 돈을 주죠. 축하금을 주지 않습니까? 어떤 부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금지의 예외로서 친족이 주는 물품은 금품 등은 받아도 돼요. 근데 거기도 사촌 이내가 아니라 친족 등입니다. 왜냐? 경조사 알리는 거기에서 친족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금품 등 수수의 금지의 예외 거기도 친족으로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친족이 와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 주십시오. 자,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